눈 깜빡이지 말고 화면을 지켜보세요. 화면이 둘로 나뉩니다. 왼쪽에는 복잡하게 얽힌 보라색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네트워크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은 보기에는 마치 같은 것에 어떤 변형 같죠? 그렇죠. 자, 이제 저와 내기를 해볼까요? 만약 제가 라벨을 붙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제게 말해줄 수 있나요? 어느 쪽이 쥐의 뇌 속에 있는 몇 마이크로미터 폭의 뉴런이고 잘린 단면이며 어느 쪽이 또 수억 광년에 걸쳐 수많은 은하단을 모아놓은 우주 구조인지 말이죠. 3초를 드릴게요. 3, 2, 1. 자, 정답 공개. 왼쪽은 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현미경으로 본 뉴런 연결망이죠. 오른쪽은 우주입니다. 수천 년의 시뮬레이션 계산으로 얻은 암흑물질과 은하의 네트워크죠. 혹시 틀리셨나요? 아니면 설령 맞히셨다고 해도 혹시 이 둘이 너무나 닮았다고 느끼시나요? 이런 우연을 마주하면 여러분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겁니다. 하나는 이것이 자연의 서툰 장난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의미를 느낄 겁니다. 설마 이 두 가지가 같은 설계도로 만들어진 걸까요? 이것이 바로 2020년에 천체 물리학자 프랑코 바차와 신경외과 의사 알베르토 펠레티가 직면했던 딜레마입니다. 과학자로서 그들은 원래 우연을 가장 믿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었죠. 결국 이 두 세계는 규모 면에서 차이가 너무나 터무니없이 큽니다. 이들은 27단계의 크기 차이를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크고 작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평소에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물리 법칙에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미시적인 세포와 거시적인 우주는 원래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나리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과학자가 눈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수학적으로 계산하기로 했을 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시스템의 핵심 파라미터들을 비교해봤는데요. 예를 들어 클러스터링 계수를요. 쉽게 말하면요. 누가 친구관계에 겹치는 정도가 더 높은지 보는 거예요. 그 결과 뇌 신경망의 클러스터링 계수와 우주 은하망의 클러스터링 계수가 통계학적으로 거의 똑같다는 사실. 또 다른 예시로 기억 용량이 있는데요. 만약 우주의 구조를 정보를 저장하는 하드디스크로 본다면 그 노드 수와 연결 복잡도를 통해 추산했을 때 우주 네트워크의 저장 능력은 약 4.3페타바이트에 달한다고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수치가 인간 뇌의 기억 용량 추정치 범위 안에 정확히 들어맞는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들을 채우는 물질까지도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요. 뇌의 약 77%는 물이고 우주의 약 73%는 암흑 에너지인데요. 물론 물리학자들은 제가 암흑 에너지를 물에 비유하는 걸 들으면 화가 나서 컵을 던질지도 몰라요. 하나는 화학 용매이고 다른 하나는 우주의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청력이니까요. 하지만 네트워크 토폴로지라는 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들이 수행하는 역할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수동적이며 배경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정보는 바로 그 나머지 20%가 넘는 실모양 구조에서 빠르게 움직인다고 해요. 자, 이제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구름이 토끼처럼 보이거나 콘센트가 사람 얼굴처럼 보일 때 우리는 이걸 환상성 착오라고 부르며 뇌가 쓸데없이 감정을 이입하는 현상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수학은 그런 식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스펙트럼 분석, 사직 증명서, 상 그리고 네트워크 알고리즘이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킬 때 우리는 단순히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 이는 과학계에서 수세기 동안 억압되어 온 질문을 불러일으키죠. 만약 우주가 뇌처럼 보이고 뇌처럼 성장하며 심지어 수학적 파라미터에서조차 뇌와 같다면 과연 우주도 뇌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배워왔죠. 우주는 차갑고 죽은 듯이 고요한 맹목적인 원자들로 이루어진 기계. 의식은 이 기계 속에서 극히 낮은 확률로 발생한 뜻밖의 부산물일 뿐이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최첨단 분야에서 양자 생물학 속 미세 소관의 진동부터 정보 이론에서의 의식의 정량화까지 모두 하나의 혁명적인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범정실론, 범신론이죠. 이 관점은 어쩌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어쩌면 의식은 이 작은 물질 덩어리가 만들어낸 기적이 아니라
물질 자체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만약 지금 당신이 방에 혼자 앉아 화면을 보고 있다면 어쩌면 다시 한번 주변 공기를 살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에게 어떤 뉴에이지적 신비주의를 팔려는 것도 아니고 우주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바로 엄밀한 과학적 조사를 할 겁니다. 우리는 교과서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갈 거예요. 우리는 원자 내부로 깊이 들어가 전자가 정말로 선택을 하고 있는지 볼 겁니다. 우리는 계산해 볼 거예요. 빛의 속도가 그렇게 느리다면 이 거대한 우주가 하나의 생각을 만들어내는데 과연 몇만 년이 걸릴지 말이죠. 우리는 심지어 물리학에서 가장 끔찍한 악몽인 볼츠만 뇌와도 정면으로 맞설 겁니다. 만약 우주가 완전히 무자기적이라면 우리가 어떤 광기에 빠질지 알아볼 거예요. 이것은 단지 천체 물리학에 대한 탐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우주가 정말로 생각하고 있다면 과연 그 우주는 깨어있는 것일까요? 혹은 더 중요한 질문은 만약 그에게 하나의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이 바로 당신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두 장의 사진을 다시 꺼내서 한 번 더 보세요.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번 보시라고요. 유사성은 그냥 좀 비슷하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열렬한 레고 팬이에요. 어느 날 운 좋게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가게 되었죠. 그 붉은 황무지를 거닐고 있을 때 먼지 쌓인 단단한 덩어리를 발로 찼어요. 당신은 그걸 주워 위에 쌓인 붉은 흙을 불어냈어요. 결과에 당신은 턱이 빠질 뻔했어요. 그건 돌멩이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표준 규격의 돌기 8개가 달린 빨간색 레고 블록이었어요. 당신은 떨리는 손으로 그걸 지구로 가져왔죠. 침대 밑에서 어릴 적 낡은 레고 블록통을 뒤져 찾아냈고 그걸 끼워보려고 했어요. 완벽하게 딱 맞았죠. 이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분명 와 하고 감탄하진 않을 거예요. 우주 정말 신기하다. 화성의 풍화 작용이 완벽한 ABS 플라스틱 스터드를 조각해냈잖아. 당신의 첫 반응은 분명 이건 너무 말도 안 돼 일 거예요. 이건 전 우주에서 가장 미친 우연의 일치이거나 아니면 이 두 블록이 애초에 같은 금형에서 나왔다는 거겠죠. 그 논문이 발표되었을 때 펠레티와 바자나 두 과학자가 느꼈던 감정이었죠. 하지만 그들을 밤새 잠 못 들게 한 진짜 이유는 사실 이 두 가지의 제조, 공정상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죠. 당신 머릿속 신경, 망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생물학의 기적이에요. 수백만 년에 걸친 다윈 진화론의 산물이죠. DNA 암호화의 지도를 받아 어머니의 따뜻한 자궁 속에서 9개월의 시간을 거쳐 액체로 가득 찬 미세한 환경 속에서 정교하게 다듬어져 만들어진 것이죠. 그것의 원동력은 생존과 번식이죠. 그럼 우주망은요? 그것은 물리법칙의 맹렬한 산물이에요. 그것은 138억 년 전에 한 대폭발로 터져 나온 것이고 절대 영도에 가까운 진공 상태에서 맹목적인 중력에 의해 기나긴 영겁의 시간 동안 억지로 이리저리 끌어당겨 만들어진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한 재단사가 남극에서 얼음으로 조각하고 다른 재단사는 사하라 사막에서 모래로 쌓아 올리는데 두 사람은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것과 같아요. 심지어 종족마저도 달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작품을 꺼내보니 이 두 성이 탑 꼭대기부터 해자까지 전부 오차 없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 성을 묘사하기 위해 천체 물리학자들이 하나의 단어를 발명했는데 바로 우주 섬유입니다. 빅뱅 이후 처음 몇백만 년 동안 우주는 마치 지극히 매끄러운 쌀국물 한 냄비 같았어요. 하지만 중력은 욕심이 많아서 주변의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녀석이었죠. 물질이 조금이라도 많은 곳에서는 주변의 모든 것을 끌어당겨 버렸어요. 그래서 물질은 덩어리 지어 쌓이는 대신 아무런 연관 없는 흙더미처럼 말이죠. 가늘고 긴 실처럼 늘어져 텅 빈 우주 공간을 가로지르게 된 거죠. 가장 큰 은하단들, 즉 우주에서 가장 밝은 도시들은 이 실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우주는 한 줌에 흩어진 모래처럼 흩어지지 않고 스스로를 거대한 그물망으로 엮어냈답니다. 그리고 이 그물망을 짜는 설명서가 당신의 뇌를 만든 설명서와
같은 버전인 것 같다고 해요. 그럼 누가 이 설명서를 썼을까요? 신일까요? 서둘러 무릎 꿇지 마세요. 확고한 불가지론자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흰 수염을 가진 할아버지가 아니라 더 냉혹한 인물이라고요. 바로 수학입니다. 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 최소 작용 원리죠. 이것이 바로 대자연의 가장 깊은 비밀에 닿는 지점입니다. 사실 대자연은 지극히 인색한 하청업자 같은 존재예요. 정말이지 대자연에 비하면 그랑대조차 자선사업가로 보일 정도죠. 만약 물리학 법칙이 매우 비싼 소프트웨어라고 가정한다면 대자연이 에너지를 가장 빠르게 전달하고 연결 효율을 최고로 높이며 동시에 재료를 가장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싶을 때 수학적으로는 보통 단 하나에 최적해만 존재합니다. 대자연은 각 스케일의 물체마다 새로운 방안을 다시 설계하는 것을 귀찮아한답니다. 만약 대자연이 이런 노드와 실 구조가 마이크로미터 스케일에서, 즉 여러분의 뇌 속에서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허거 한 끼로 얻는 에너지로도 상대성 이론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이 수백억 광년을 가로지르는 우주를 설계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도면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셨을 거예요. 이 방법이 잘 통했으니 한 번 더 써야지요 하셨겠죠. 대자연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다. 척도만 27단계 더 키우면 돼. 재료만 잘 맞추고 비율만 잘 맞추면 말이야. 이건 마치 대자연이 의도적으로 남긴 지문과도 같아요. 그럼 이 놀라운 비교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의 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주로 물입니다 라고 인정할 거예요. 뇌 용량의 약 77%는 사실 소금기 있는 수분이에요. 물론 생물학자들은 분명 항의할 거예요. 물이 어떻게 폐기물일 수 있어? 라고요. 물이 없으면 이온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확실히 물은 생명에 지극히 중요하죠. 하지만 네트워크 위상도, 즉 정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수학적 모델에서는 물은 계산되지 않아요. 물은 단지 수동적인 배경판일 뿐이죠. 그럼 우주를 다시 볼까요? 우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별, 은하, 먼지들, 이것들을 다 합쳐도 5%도 채 되지 않아요. 우주의 72%를 차지하는 성분은 물리학자들을 골치 아프게 만드는 그 암흑 에너지예요. 암흑 에너지 또한 흥미로운 역할을 하죠. 사실 암흑 에너지는 엄청 바빠요. 풍선을 불듯이 우주를 팽창시키는데 열중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주망의 수학적 관점에서 보면 암흑 에너지와 물의 역할은 놀랍도록 일치해요. 둘 다 공간을 채우는 비구조적인 배경일 뿐이죠.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시적인 뇌 속에서든 거시적인 우주 속에서든 나머지 20%에서 25%의 물질만이 진정한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뇌 속에서는 신경원과 신경교 세포가, 우주 속에서는 저것은 가시 물질로, 그리고 암흑 물질로 이루어진 은하계 네트워크예요. 보세요. 몇 킬로그램짜리 뇌를 만들든 아니면 신도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우주를 만들든 자연이 사용하는 배합 비율은 놀랍게도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4분의 3은 채워진 고리, 그리고 4분의 1은 연결선. 이건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그야말로 표준화된 산업 생산 라인이라고요. 저도 여러분이 뭘 생각하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 이 비교 사진들을 봤을 때 제 마음속에 그 효율론자, 제가 복권을 살 때마다 돈을 물에 버린다고 비웃던 작은 목소리가 튀어나와서 소리쳤어요. 이봐, 바보 같은 소리마. 이거 이른바 파레이돌리아 아니야. 이 단어 아시죠? 바로 그거요. 토스트 탄 자국에서 사람 얼굴을 보거나 아니면 하늘의 구름이 괴물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는 심리 현상 말이에요. 인간의 뇌는 패턴을 찾기 위해 진화한 강박증 환자 같은 존재예요. 아무리 뒤죽박죽인 잡음 속에서도 억지로 얼굴 모양을 만들어내죠. 어쩌면 우주와 뇌는 그냥 닮았을 뿐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 집 고양이가 개그맨처럼 생겼다고 해서 정말 영화에 출연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듯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분위기 없는 녀석들인 수학자들이 차가운 데이터로 저에게 한 방 먹였어요. 여기서의 유사성은
단순히 겉모습이 닮았다는, 둥근 것이 둥근 것처럼 보이고 긴 것이 긴 것처럼 보이는 그런 유사성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유사성은 기능적인 유사성이에요. 펠레티와 바자 배전은 이 두 네트워크의 연결성, 클러스터링 계수, 그리고 중심성을 계산했어요. 이 단어들이 좀 어렵게 들리죠? 비유를 들면 바로 이해될 거예요. 이건 마치 두 도시의 교통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이 두 도시의 건물들이 서로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보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건 만약 출근 시간대에 택배를 하나 배달해야 한다면 같은 유형의 사거리에서 막힐지 안 막힐지예요. 결과는 보여줍니다. 이 두 네트워크의 교통 혼잡 지수와 빠른 통로 분포가 거의 완전히 겹친다는 것을요. 다시 말해, 당신이 오늘 저녁 뭘 먹을지 생각할 때 발생하는 신경 전기 신호를 우주에 있는 그 거대한 암흑물질 네트워크에 던져 넣는다면 그 신호는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은하계로 이루어진 섬유 고속도로를 따라 곧장 달려갈 겁니다. 마치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요. 우리가 본 것은 우연히 토끼처럼 생긴 두 개의 구름이 아니라 우리가 본 것은 두 마리 토끼의 골격이에요. 엑스레이 사진 속뼈들이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 이건 단순히 뇌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당신이 들판에서 우연히 공사 중인 거대한 건설 현장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에요. 비록 건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당신은 기초와 하중 지지벽, 그리고 전선 파이프의 경로를 명확히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생각을 만들어내는 파이프와 거의 똑같아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발달 중인 거대한 신경망의 유년기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것은 더 크고 더 불안한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만약 이 건물에 전선이 있고 스위치와 복잡한 회로가 있다면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물리 법칙만이 존재하는 이 차가운 건물 안에 과연 한 가닥의 감각적인 온기라도 흐를까요? 아니면 더 솔직하게 묻자면 이 기계가 이미 조립되었다면 누가 전원을 켤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시계를 400년 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탈리아의 한 노인을 찾아가기 위해서요. 과학이라는 이 비행기를 이륙시키기 위해 그는 가장 소중한 화물 중 하나를 냉정하게 영혼을 선실 밖으로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다시 주우러 갈 겁니다. 우주 전원 스위치를 꺼버린 장본인이 1623년 이탈리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사람은 바로 유명한 갈릴레오입니다. 그를 말하면 아마 피사에 사탑에서 쇠공을 던진 이야기만 기억하실 겁니다. 비록 그게 사실은 도시 전설에 불과했지만요. 혹은 그가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고 주장하다가 가택연금을 당한 것을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그는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현대 과학이라는 비행기를 이륙시키기 위해 그는 한 번의 외과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우주를 둘로 갈라버렸습니다. 갈릴레오 시대에는 세상을 연구하는 것이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 학자들은 대부분 긴 가운을 입고 라틴어를 줄줄 읊은 아리스토텔레스 신봉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물체에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돌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땅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서였고 불이 위로 솟아오르는 것은 천국을 동경해서였습니다. 이런 설명은 낭만적이고 인간미 넘쳤지만 수학적으로는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돌멩이가 얼마나 집을 그리워하는지 어떻게 계산할까요? 동경을 어떻게 공식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갈릴레오는 실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마주하며 그는 철저히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유명한 시진저에 쓴 한 구절은 마치 날카로운 수술칼처럼 현실 세계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는 모든 냄새, 색깔, 맛, 소리, 차가움과 뜨거움을, 그리고 모든 사랑과 미움, 갈등을 몽땅 싸서 주관적인 감각이라는 이름의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는 이것들이 물체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믿을 수 없는 뇌가 만들어낸 사적인 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쉽게 말해 그것들은 우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과학 연구를 위해 무엇이 남았을까요? 치수, 모양, 수량, 그리고 운동이 남았습니다. 바로 이거죠. 갈릴레오는 아마 손에 먼지를 털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과학이 연구해야 할 대상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측정 가능하니까요.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유명한 음식 평론가라고요. 초대받았습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의 최고 걸작을 맛보러 말이죠. 당신은 식탁에 앉아 접시 예술 작품 같은 요리를 바라봅니다. 군침 도는 향기를 맡으며 말이죠.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음식을 즐기는 유쾌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러고는 이 저녁 식사를 객관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셰프를 쫓아내고 소스를 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미각과 후각마저 차단합니다. 당신은 오직 현미경과 시험관 그리고 화학 분석기만 남깁니다. 그러고는 평론에 이렇게 썼죠. 엄격한 연구 끝에 이 요리의 본질은 가열된 단백질 사슬 덩어리로 0.5%의 염화나트륨과 소량의 지질 화합물이 섞인 것이다라고요. 이건 정말 객관적이죠. 정말 정확하기도 하고요. 완벽한 화학 방정식으로 고온에서 음식의 마이야르 반응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맛은 어디로 갔을까요? 당신이 눈을 감고 즐기던 그 맛있는 맛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갈릴레오가 그것들을 모두 잘라낸 겁니다. 그 순간부터 물리학은 뼈대만을 다루는 학문이 되었죠. 우리는 완벽하고 기계적이며 수학적으로 예측 가능한 우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우리가 얻은 것이 죽은 우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400년 동안 우리는 이 죽은 우주 속에서 계속 환호했죠. 최근까지도 말이죠. 우리는 당황스럽게도 발견했습니다. 앞불싸, 우리가 아무리 아닌 척해도 우리가 버렸던 그 맛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다는 사실을요. 이것이 바로 유물론적 과학이 지금 직면한 미치도록 답답한 막다른 골목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과학을 정말 사랑합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이 우주에서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는 나에게 말했어요. 만약 제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면 초속 9.8m의 가속도로 지면에 부딪히고 높은 확률로 제 연약한 쇄골이 부러질 거라고요. 하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사물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손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고요. 오히려 철학자들이 스스로를 괴롭히기 위해 발명한 거예요. 그들은 이걸 철학적 좀비라고 부르죠. 먼저 분명히 밝혀두자면 여기서 말하는 좀비는 청나라 관복을 입고 콩콩 뛰는 그런 녀석이 아니에요. 할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눈알이 튀어나와서 뇌를 먹으려고 쫓아오는 괴물도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예요. 우리가 만들 이 좀비 대역은 완벽한 복제품입니다. 그는 원자 수준에서 저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방금 샤워를 마치고 똑같은 코롱을 뿌렸죠. 만약 당신이 그의 팔을 3개 꼬집으면 그의 신경섬유는 평소처럼 전기 신호를 전달하고 대뇌피질은 신호를 처리하며 폐는 공기를 압착하고 저와 똑같은 비명을 질러요. 심지어 당신이 그에게 이봐 하고 묻는다면 꼬집히는 기분이 어때? 라고 말이죠.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유머러스하게 대답할 거예요. 마치 화난 랍스터에게 키스당한 기분이에요. 라고요. 하지만 핵심은 이 육체 안에서는 모든 불이 꺼져 있다는 거예요. 그는 통증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저 복잡한 생체 기계일 뿐이죠. 자극을 입력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며 비명을 출력하는 그에게 세상은 텅 비고 암흑일 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물리 법칙이 이미 모든 행동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말이죠. 자연은 왜 굳이 그런 수고를 해서 저와 당신 같은 정품 인간에게 의식이라는 이 플러그인을 장착했을까요? 많은 과학자들이 발생론으로 당신을 설득하려 들죠.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봐요. 호들갑 떨지 마세요. 개별물 분자는 젖지 않잖아요. 하지만 수많은 물 분자가 한데 모이면 촉촉함이라는 이 속성은 발생하지 않나요? 같은 이치로 개별 신경세포는 의식이 없지만 수많은 신경세포가 한데 모이면 의식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럴싸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건 형편없는 비유예요. 왜냐하면 촉촉함은 신비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저 물 분자들 사이에 미끄러지는 능력의 거시적 현상일 뿐이죠. 원칙적으로 말하면 만약 제가 물 분자의 모든 물리적 특성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저는 그게 제 소매를 적실 거라는 걸 추론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기능적인 설명이죠.
하지만 의식은 기능이 아니에요. 당신이 아무리 많은 신경세포를 연결하고 그 회로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당신은 나노 입자가 세포막을 통과하는 세포막이라는 이 물리적 동작만으로는 커피 향이나 치통의 찌릿한 느낌을 추론해낼 수 없어요. 이건 마치 누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만약 당신이 분한 고철 더미를 한 대 쌓아두면 쌓인 고철이 충분히 복잡해지는 순간 이 고철 더미는 갑자기 우울함을 느끼기 시작할 거라고요. 이건 과학적 설명이 아니에요. 이건 기적이죠. 과학자들이 이 막다른 골목에서 벽에 부딪혀 헤매고 있을 때 한 무리의 비주류 사상가들이 역사의 먼지 속에서 하나의 잊혀진 열쇠를 찾아냈어요. 이 열쇠의 이름은 범심론이에요. 이 단어를 처음 들으면 확실히 좀 신비롭게 들리죠. 마치 돌도 감정을 가지고 있고 숟가락도 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요. 평소 같았으면 당신은 이걸 듣고 아마 코웃음 쳤겠죠. 하지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현대의 범심론은 사실 상당히 엄밀하거든요. 그의 지지자들, 예를 들어 노벨상을 수상한 논리학자 버트런드 러셀, 그리고 현대 철학자 필립 고프, 모두 매우 설득력 있는 이론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간단해요. 우리는 줄곧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의식이 없는 죽은 물건들로부터, 다시 말해 원자들 속에서 의식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바보 같은 꿈이나 마찬가지죠. 유일한 설명은 의식이 뇌가 복잡해졌을 때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물질 자체의 가장 근원적인 속성이라는 거죠. 이거 정말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제 설명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물리학자에게 전자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는 전자에는 질량이 있고 음전하가 있고 스핀이 있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단어들은 전자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뿐이죠. 질량이 있다는 건 밀기 어렵다는 뜻이고 전하가 있다는 건 같은 종류를 밀어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전자가 거기에 있을 때 그 자체는 무엇일까요? 범심론자들은 이것이 물리학의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학은 물질의 껍데기를 설명하죠. 예를 들어 구조나 관계 같은 것들요. 하지만 이 껍데기 안에는 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무언가는 아마도 아주 미약하고 아주 원시적인 내적 경험일 겁니다. 걱정 마세요. 아무도 전자가 철학을 생각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자들이 오늘 저녁 뭘 먹을지 고민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복잡한 사고는 뇌처럼 정교한 구조가 필요하죠. 전자의 소위 의식이라는 건 아마도 아주 단순하고 찰나의 존재감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인간의 의식을 복잡한 4K 파노라마 영화에 비유한다면 전자의 의식은 화면에 나타난 아주 희미한 켜짐과 꺼짐 두 가지 상태만 가진 픽셀점에 불과할 겁니다. 이것은 의미합니다. 갈릴레오가 그 당시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영혼이 사실은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것은 항상 그곳에 있었고 모든 원자의 핵심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저 철학자 무리들이 달려와 저를 때리기 전에 말이죠. 이 이론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이걸 조합 난제라고 불러요. 이해하기 아주 쉬울 거예요. 모든 전자가 미약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쳐도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만약 미약한 감각만 있는 1억 마리의 녀석들을 한 방에 가둔다고 해도 그들이 자동으로 초월적인 지혜를 가진 거인으로 변하지는 않아요. 기껏해야 그들은 그저 뒤죽박죽인 오합지졸 무리일 뿐이죠. 그럼 당신 뇌 속의 그 수억 개의 미세한 의식 픽셀들이 도대체 어떻게 합의해서 결국 하나로 통합된 고해상도에 당신으로 융합되는 걸까요? 이건 1억 마리 원숭이를 방에 가두고 세익스피어를 써내길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마 생각을 바꿔야 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원숭이를 세익스피어로 만들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각 원숭이가 월렛이 두 구절씩을 외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다만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이고요. 이 아이디어를 검증하려면 우리는 서둘러 거리와 분리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 미시 세계로 잠입해 답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먼저 뇌가 아주 단순하거나 심지어 뇌가 아예 없는 녀석들을 찾아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죠. 찰스 다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그가 빅토리아
시대의 종교관을 뒤엎느라 바쁘지 않거나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바쁘게 새 부리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지 않을 때 그는 아주 기묘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지렁이에게 음악을 연주해주는 걸 좋아했죠. 정말이에요. 그의 노년, 다소 신경질적이었던 시절에 위대한 생물학자는 거실에 지렁이 화분을 놓아두고 바순을 불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어요. 심지어 그 불쌍한 벌레가 든 화분을 피아노 뚜껑에 올려놓고 건반을 마구 두드리기도 했죠. 그는 지렁이가 고상한 예술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지렁이들은 다윈의 바순 연주 실력에 꽤나 냉담한 반응을 보였지만요. 그럴만도 하죠. 결국 그들은 귀조차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윈은 수많은 실험을 통해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작은 살점들 지렁이는 자신의 구멍을 막을 때 나뭇잎의 모양에 따라 끌어당기는 각도를 극히 정밀하게 선택했습니다. 이건 반사작용일 리 없었습니다. 다윈은 노트북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일종의 판단력이다. 물론 엄밀히 말하자면 지렁이도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고작 한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뇌신경절이라 불리는 원시적인 신경 조직이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하드웨어는 하드웨어죠. 그래서 진정한 뇌 없는 지능을 찾고 싶다면 다음 게스트를 봐야 합니다. 제가 다두융포균을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름에 겁먹지 마세요. 학계 밖에서는 더 친근한 이름이 있거든요. 점균, 비록 듣기엔 좀 역겹지만 사실은 마치 쏟아진 한 웅덩이에 선명한 노란색 마요네즈 같답니다.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곰팡이도 아니죠. 그저 거대한 단세포 생물입니다. 뉴런도 없고 시냅스도 없으며 대뇌 피질도 없습니다. 그저 원형질 덩어리일 뿐이죠. 상식적으로 이런 것의 지능은 유통기한 지난 마요네즈 한 덩어리와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사실이 증명하길 이 마요네즈 덩어리가 어쩌면 수많은 도시 계획 전문가들보다 똑똑할지도 모릅니다. 2000년 일본 홋카이도 대학 연구원들이 토목 엔지니어들을 단체로 우울하게 만드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점균 한 덩어리를 축축한 접시 중앙에 놓았습니다. 도쿄를 상징하는 곳이었죠. 그리고 접시 주변에 길이 조각들을 뿌렸습니다. 이 길이 조각들의 위치는 도쿄 주변 36개 주요 도시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점균은 배가 고파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리저리 무작정 기어다니며 접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그 녀석은 불필요한 촉수들을 수축하기 시작했어요. 연결된 부분만 남겨두고 길이 플레이크와 가장 효율적으로 연결된 몇 개의 굵은 관만 남겼죠. 26시간 후 이 뇌 없는 노란 점액은 모든 도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과학자들이 이 네트워크를 현실의 인간 엔지니어들이 수십 년을 공들여 수십억 엔을 들여 수많은 검증을 거쳐 겨우 완성한 도쿄 철도망과 비교해봤을 때 그들은 두 시스템의 수학적 특성, 전송 효율, 강건함과 위험 대처 능력이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심지어 어떤 세부 사항에서는 그 녀석의 설계가 인간의 것보다 더 뛰어나기까지 했죠. 주요 간선 도로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비해둔 대체 경로들은 비용과 안전성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베이징 시즈먼 고가도로에서 운전할 때 길을 헷갈려서 중국 매듭처럼 생긴 출구를 절망적으로 3바퀴나 돌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한 움큼에 뇌세포조차 없는 노란 콧물 같은 녀석이 하룻밤 사이에 복잡한 위상수학 난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니 이것은 뇌 중심주의에 아주 시원한 한 방을 날린 셈이죠. 원시적인 점액 한 덩어리도 계산과 의사결정, 최적화를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생각이라는 것은 분명 뉴런이 바로 하는 것만큼 간단한 일이 아닐 거예요. 어쩌면 더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어떤 것일지도 모르죠. 세포 내부의 골격만으로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니 분명 우리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겁니다. 아톰의 뼈 속까지 말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그 노란 점액 덩어리에서 시야를 미시 3개의 시면으로 좁혀야 해요. 이곳에는 돈키호테라 불릴 만한 두 인물이 있답니다. 한 분은 로저 펠로즈인데
이분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이죠. 마치 밥 먹듯이 수학 천재이고 스티븐 호킹의 오랜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 분은 애리조나주 출신의 마취과 의사 스튜어트 해머로프입니다. 이런 조합의 황당한 정도는 마치 아인슈타인과 하우스 박사의 주인공이 밴드를 결성한 것과 같습니다. 스타일은 비록 믹스매치지만 연주한 악장은 기청이 터질 듯 웅장했죠. 수십 년 동안 주류 신경과학계는 뇌를 한 대의 극도로 복잡한 컴퓨터로 보았습니다. 뉴런은 스위치이고 시냅스는 전선이며 의식은 이 컴퓨터가 실행하는 소프트웨어라고요. 이는 매우 합리적으로 들리고 또 유물론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펠로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학적 플라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직관과 깨달음, 예를 들어 샤워할 때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 아내에게 비자금의 행방을 설명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과 같은 것은 어떤 컴퓨터 알고리즘으로도 시뮬레이션할 수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의식이 반드시 고전 물리학을 초월하는 어떤 것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양자역학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해머로프는 그에게 그 카지노를 제공했습니다. 마취과 의사로서 해머로프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내가 환자에게 가스 좀 흡입시켰을 뿐인데 그들의 의식이 완전히 혼미해지면서 순간적으로 사라지는지. 하지만 뇌의 전류 활동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의식이 신경세포막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있다는 의미였죠. 그는 미세소관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여러분 세포 속의 골격입니다. 만약 뉴런을 잘라보면 그 안이 이런 미세한 속이 빈 단백질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생물학자들은 그것들이 그저 세포의 형태를 지지하는 데 사용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텐트 지지대처럼 지루한 존재로요. 하지만 해머로프와 펠로스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조화객관 환원 이론 오어케스트러 오어이라 불립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미세소관들이 단순한 지지대가 아니라 양자 컴퓨터의 회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계산 단위는 뉴런이 아니라 미세소관인 셈입니다. 이 미세한 관들 안에서 전자들은 유령 같은 중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이르기까지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죠. 그러다 양자 파동 함수가 붕괴하면 아주 미세한 원시 의식의 불꽃이 발생합니다. 이 이론이 90년대에 처음 제기되었을 때 과학계는 대체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물리학자 맥스 태그마크는 더욱 가차없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뇌는 덥고 습하며 시끄러운 환경이라고요. 양자 상태는 매우 섬세해서 보통은 절대 0도에 가까운 실험실 진공 상태에서나 존재한다고. 뇌처럼 열대우림 같은 환경에서는 양자 중첩 상태는 거의 순간적으로 붕괴해버린다는 겁니다. 뇌 속에서 양자역학을 논하는 건 마치 이런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죠. 분출하는 화산 분화구 안에서 눈사람을 만들려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게 당시의 통념이었죠. 펠로즈와 하메로프는 사이비 과학이라는 딱지가 붙었고 학계의 구석으로 내던져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자연은 물리학자들의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양자 생물학은 한때 농담거리였지만 지금은 가장 뜨거운 최첨단 학문이 되었거든요. 우리는 놀랍게도 유럽 울세가 지구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는 이유가 그들의 눈에 있는 크립토크롬 분자들이 양자 얽힘 상태의 전자쌍을 이용해 길을 찾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식물의 광합성이 말도 안 되게 효율이 높은 이유, 거의 100%에 달하는 이유도 광자들이 양자 중첩을 이용해 모든 경로를 동시에 이동하며 순식간의 반응, 중심에 도달하는 최단 경로를 찾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마치 고양이가 점프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해서 고양이가 달에 뛰어오를 수 있다고 추론하는 것만큼 대담하죠. 식물은 양자 효과를 이용해 에너지를 전달해요. 그렇다고 그들이 의식이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것은 적어도 한 가지를 증명했어요. 대자연이 확실히 그 습하고 더운 생물학적 환경 속에서 양자역학의 블랙 테크놀로지를 터득했다는 거죠. 만약 길가의 잡초조차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면, 그렇다면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진 인간의 뇌는 정말 그저 가지고 노는
전기화학적 구식 스위치판일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세소관 내부는 어떤 결정, 형태의 물 구조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으며 열 노이즈를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뇌는 정말로 하나의 양자 상태를 보호하는 단열층을 진화시켰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로저 펠로즈의 말이 맞다면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정의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할 거예요. 그 조합 난제를 기억하시나요? 그 뒤죽박죽인 희미한 본래의 의지만 있던 전자들이 어떻게 하나의 통일된 당신이 되었을까요? 전통적인 유물론적 관점에서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자적 관점에서는 이것이 당연해집니다. 뇌는 정보만 주고받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는 마치 웅장한 지휘자에 가깝죠. 상상해보세요. 전자 하나하나, 원자 하나하나가 미약하고 혼란스러운 소음을 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원시적인 존재감입니다. 일반적인 돌이나 물에서는 이러한 소음들이 서로 상쇄되어 시끄러운 시장처럼 들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미세소관으로 가득 찬 당신의 뇌 속에서는 양자 얽힘이라는 유령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얽힘은 기묘한 물리 현상으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입자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 하나의 분리할 수 없는 전체가 되게 합니다. 당신의 뇌는 이 메커니즘을 이용해 수억 개의 미세한 전자를 서로 얽히게 해요. 마치 지휘자가 지휘봉을 휘두르는 것처럼 말이죠. 원래 시장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1억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동시에 입을 벌리고 똑같은 완벽한 음표를 노래했죠. 그 순간 수없이 많은 미세한 부서진 원래의 의미는 거대한 양자 공명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공명은 수많은 원자들의 속삭임을 하나의 일관된 교향곡으로 통합했죠. 그 교향곡이 바로 당신이죠. 이것이 바로 왜 당신이 통일된 하나의 존재라고 느끼는 이유예요. 당신은 바로 그 미세관 깊은 곳에서 일어난 양자 폭풍이에요. 정말 아름답게 들리죠? 그렇죠. 하지만 이 논리가 성립한다면, 만약 대규모 양자 얽힘이 거시적 의식과 같다면 우리는 거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정말 거대한 크기의 문제죠. 창밖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 우주 거미줄 기억하시나요? 그 은하단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실타래 구조 말이에요. 만약 인간의 뇌가 양자 얽힘을 이용해 정보를 통합하고 의식을 생성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블랙홀과 웜홀, 끝없는 입자로 가득 찬 거대한 우주 역시 똑같은 양자 계산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말도 안 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광속은 너무 느리잖아요. 우주의 한 생각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전달되려면 수십억 년이 걸릴 텐데, 이 뇌에 의식이 있다 한들 심각하게 둔한 노년침의 환자일 뿐이겠죠. 맞아요. 만약 우주가 광속으로 소통한다면 확실히 너무 느리겠죠. 하지만 누가 우주의 생각이 꼭 광속으로 신호를 전달해야 한다고 했나요? 만약 양자 얽힘 같은 유령 같은 초장거리 작용이 우주적 규모에서도 적용된다면, 그렇다면 우주의 좌뇌와 우뇌 사이에는 시간의 제약이 없는 비밀 통로가 존재하는 건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정말로 우주가 뇌라는 비유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요. 제 말은 그저 술자리 농담으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마치 세금 고지서를 다루듯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곧바로 견고한 벽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이 벽은 만리장성보다 두껍고 춘절 연휴 기차표 줄보다도 길죠. 그 이름하여 바로 광속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물리학 지식이 빅뱅 이론의 개그 포인트에 국한된다 할지라도 이 우주에서 빛의 속도가 절대적인 교통 규칙이라는 사실은 분명 아실 겁니다. 초당 30만 킬로미터. 정말 빠르죠. 만약 여러분이 그저 옆집 이웃에게 위챗 메시지를 보내거나 런던에서 뉴욕으로 날아가고 싶다면 이 속도는 거의 순간이동 수준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스케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우주의 스케일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크다는 단어가 이미 의미를 잃고 사람을 왜소하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일종의 썰렁한 농담이 되어버리죠. 간단한 산수 문제를 풀어봅시다. 우주가 정말로 하나의 뇌라고 가정해볼게요. 은하계는 그의 왼쪽 뇌반구이고 우리의 이웃인 안드로메다 은하가 그의 오른쪽 뇌반구라고요.
이 두 은하 사이에는 250만 광년의 허공이 놓여 있습니다. 자, 이제 은하계가 기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예를 들어 이봐. 아무래도 너무 많은 블랙홀을 삼키지 말아야겠어. 요즘 좀 소화불량이야. 같은 생각 말이죠. 그는 이 생각을 안드로메다에게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소위 우주 신경 섬유를 통해, 즉 중력파나 빛신호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는 얼마나 오래 달려야 할까요? 답은 250만 년입니다. 이것은 편도일 뿐입니다. 만약 안드로메다가 수신 완료, 나도 좀 배부른 것 같아 라고 답장하고 싶다면 그것은 또다시 250만 년이 걸립니다. 오고 가면서 500만 년이 흘러버리죠. 이 시간 동안 지구상의 인류는 나무에서 내려와 불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바퀴를 발명했을지도 모릅니다. 피라미드를 건설했고 세계대전을 일으켰으며 달에 착륙했고 결국 자기 자신을 평화롭게 해버렸죠. 그러자 바퀴벌레가 지구를 접수했고 바퀴벌레 문명으로 진화했죠. 또 수백만 년이 흘러 바퀴벌레마저 에너지 위기로 멸종했어요. 그런데 이때 우주의 그 생각은 겨우 한 바퀴를 돌았을 뿐이었죠. 이걸 사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의 뇌도 이 효율이라면 맨발로 레고 블록을 밟았을 때 발가락에서 뇌로 고통 신호가 전달되고 뇌에서 비명을 지르라는 명령을 내리는 이 과정이 여러분의 반평생을 소비한다면 그 블록을 보고 40년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퇴직하는 날이 되어서야 갑자기 발을 부여잡고 아이쿠 하고 소리 지르겠죠. 이건 사고가 아니죠. 이건 지질 운동이죠. 여기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 우주가 광속에 갇혀 있다면 심각한 인지 지연 증후군을 앓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반응 속도가 나무늘보보다 1억 배는 느린 생물이 어떻게 통일된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 우주가 정말로 사고하고 있다면 그 사고 과정은 극도로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겠죠. 그 왼쪽 뇌는 오른쪽 뇌가 100만 년 전에 뭘 했는지 전혀 모를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주가 꼼수를 부린 거겠죠. 이 거대한 몸 속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교통 규칙을 따르지 않는 비밀 연결 방식이 있는 거겠죠. 이 연결은 옛날 우편 열차처럼 느릿느릿 긴 공간을 가로질러가는 방식이 아니라 시공간의 벽을 직접 뚫어버린 거죠. 이 꼼수 코드를 찾기 위해선 아인슈타인을 불러내야 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영웅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랍니다. 불만스러운 표정의 꼰대로 등장할 거예요. 때는 1935년.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었죠. 비록 이 학문 분야를 세우는데 일조했지만 그는 점점 더 생각했어요. 양자역학은 마치 제멋대로인 바나나 같죠.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의 현상이요. 그를 아주 그냥 바보로 만드는 것 같았대요. 그 현상이 바로 양자 얽힘입니다. 양자역학의 방정식에 따르면 두 입자를, 예를 들어 두 전자를 특정 조건에서 서로 상호작용하게 하면 그들은 얽힌 짝이 된다고 해요. 이때 그들을 아무리 멀리 떨어뜨려 놓아도 심지어 하나는 여러분의 커피잔 안에 있고 다른 하나는 100억 광년 떨어진 우주 끝에 던져져도 여전히 신비로운 연결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만약 여기 있는 전자를 관측해서 그게 위로 스핀하는 걸 발견하면 우주 끝에 있는 저 전자는 같은 순간 아래로 스핀하게 된대요. 주목하세요. 같은 순간이에요. 시간 차이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 사실에 아인슈타인은 미칠 지경이었죠. 그는 이 현상을 경멸적으로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가 가장 굳게 믿었던 상대성 이론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어떤 정보도 빛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없다는 속도를요. 하지만 그 후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실험들이 아인슈타인의 뺨을 제대로 때렸죠. 그 유령 같은 현상은 진짜였던 거예요. 이제 저는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해드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물리학자들이 저한테 따지러 올지도 모르거든요. 양자 얽힘이 의미하는 건 여러분이 초광속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얽힌 전자쌍을 이용해서 안드로메다 은하의 외계인에게 복권 번호를 보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반대편 전자의 변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나긴 하지만 완전히 무작위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다시 빛의 속도로 전화를 걸어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려주지 않는 한 이건 유효한 정보를 전달한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주의 뇌에는 희소식일 수 있어요. 의식이 꼭 문자를 보내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뇌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나라는 자아를 느낄 때 왼쪽 뇌가 오른쪽 뇌에 이메일을 보내서 안녕,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뇌는 전체적인 공명, 상태에 있는 거죠. 양자 얽힘이 바로 이런 전체성을 제공하는 거죠. 우주 대폭발, 초기에 모든 입자들이 겪었던 건 바로 얽힘이었으니 그렇다면 양자의 깊은 장부 속에서는 은하계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정말로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우주는 어쩌면 공간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예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대신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어떤 것을요? 거리를 초월한 전체적인 공명을요. 공간적인 거리는 이런 연결에 있어서는 그저 하나의 겉모습일 뿐인 거죠. 이건 마치 접혀있는 한 장의 종이 같아요. 두 점이 종이 위에서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종이 자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요. 이거 듣기만 해도 이미 충분히 SF 같죠. 하지만 물리학자 후안 말다세나는 2013년에 제안한 한 가지 가설로 이 일을 훨씬 더 미치게 만들었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이런 연결은 단순히 상태의 동기화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통로일 수도 있다는 거려. 말다세나와 그의 동료 레너드 서스킨드는 간결한 마치 카드게임의 공식과 같은 공식을 제시했습니다. ER은 EPR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EPR은 양자 얽힘을 뜻하는데요. 아인슈타인과 동료들이 발표했던 한 유명한 논문에서 유래했고요. 그리고 ER은 웜홀을 나타냅니다. 이것 역시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 왔죠. 이 공식의 의미는요. 양자 얽힘과 웜홀이 사실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두 개의 미시 입자를 서로 얽히게 할 때 당신은 사실 시공간의 구조 속에 아주 작은 웜홀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이 두 입자는 공간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이 아주 미세한 시공간, 터널을 통해 서로 꿰매어진 상태인 거죠. 이건 정말 제 머릿속을 믹서기에 넣고 한번 돌린 것만 같아요. 우리는 보통 공간을 텅 빈 무대라고 생각하죠. 사물들이 그 안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곳으로요. 하지만 EPR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공간 자체가 어쩌면 바로 수많은 미세한 어물들로 짜여진 것일 수도 있다고요. 우주는 마치 거대한 스위스 치즈 같아요. 그것도 그냥 기포만 있는 치즈가 아니고요. 수많은 미세한 터널들로 벌집처럼 뚫려 있는 치즈죠.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에서는 은하계와 안드로메다는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요. 빛은 얌전히 그 치즈의 표면을 따라 기어가야 하죠. 수백만 년이 걸려서야 다른 쪽에 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치즈 내부에는 양쪽 끝을 연결하는 무수한 단거리 터널들이 가득해요. 바로 웜홀이죠. 만약 우주가 하나의 뇌라면 이 미세한 웜홀 네트워크들은 그의 중앙처리 장치이자 신경망인 셈이죠. 이것이 바로 왜 우주가 500만 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지, 통합된 의식 상태를 완성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초에 그 느려 터진 표면의 길을 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우주의 각 부분들은 이 미세한 웜홀들을 통해 서로 긴밀하게 봉합되어 있어요. 3차원 세계에서는 우리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더 높은 차원의 양자 연결 속에서는 우주는 나눌 수 없는 하나랍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는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홀 네트워크로 속도 문제는 해결했죠. 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켜요. CPU만 있는 컴퓨터는 소용없어요. 하드 드라이브가 없다면 말이죠. 만약 기억이 없다면 당신의 모든 생각은 그저 한때의 구름에 불과할 뿐이에요. 138억 년을 살아온 우주에게 있어서 그는 그의 일기를 어디에 썼을까요? 그는 귀환 칩도, 클라우드 저장소도 없어요. 일어났던 모든 일들, 공룡의 포효, 나폴레옹의 워털루, 당신의 첫사랑의 심장 박동 같은 정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답은 아마도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바로 우주의 가장자리죠. 우주의 기억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아내려면 우리는 우주에서 기억력이 가장 좋은 것을 찾아봐야 해요. 바로 블랙홀이요. 수십 년 전 스티븐 호킹은 절망적인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뭔가가 블랙홀에 빠지면 정보는 사라진다는 것이었죠. 이 말에 물리학자들은 발칵 뒤집어졌죠. 왜냐하면 양자역학에는 철칙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정보 보존 법칙이죠. 만약 정보를 잃어버리면 물리학이라는 거대한 학문 체계가 두부처럼 허술하게 무너져버릴 테니까요. 물리학을 구하기 위해 레너드 서스킨드는 유명한 홀로그램 원리를 제안했습니다. 이 원리의 핵심 사상은요,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소름 끼치도록 오싹합니다. 뭔가를 블랙홀에 던져 넣을 때 그것은 실제로 안으로 떨어져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물체에 대한 모든 정보가, 예를 들어 원자 배열이나 양자 상태 같은 것들이요, 블랙홀의 표면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즉, 블랙홀의 지평선의 말이죠. 이제 이 개념을 우주 전체로 확대해 봅시다. 아주 커다란 토마토 수프캔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우주의 모델이라고 쳐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현실은 이 캔의 내부, 그러니까 3차원 공간 안에서 벌어진다고요. 여기에는 별들이 있고 행성들이 있고 이 문장을 읽고 있는 당신과 제가 있죠. 우리는 캔 속의 토마토 수프 같은 존재인 거죠. 하지만 홀로그램 원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정보가 사실은 캔의 라벨지에 다 쓰여 있다는 것을요. 우리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2차원 경계, 즉 지평선이 바로 우주의 하드디스크라는 겁니다. 3차원 공간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모든 입자의 움직임이 실제로는 2차원 표면 데이터의 투영이라는 거죠. 마치 영화관에서 IMAX 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3차원 화면을 보게 되죠. 총알이 날아오고 우주선이 화면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그저 빛과 그림자의 마술일 뿐이죠. 진짜 정보는 모두 2차원 필름이나 디지털 하드디스크에 평평하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점점 더 많은 수학적 증거들이 이 이론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럼 우주는 아무것도 잊은 적이 없는 거죠. 빅뱅이 시작된 첫 1초부터 방금 여러분이 눈을 깜빡인 그 순간까지 모든 정보가 영구적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주 가장자리의 플랑크 픽셀 안에 말이죠. 자, 이제 이 우주 컴퓨터를 조립해 볼까요? 이 컴퓨터의 CPU와 회선은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는 양자 얽힘과 충동의 네트워크죠. 실시간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는 우주 가장자리에 있는 홀로그램 경계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이 장치는 하드웨어도 있고 회선도 있고 하드 드라이브도 있죠. 이는 완벽하게 슈퍼 두뇌가 가진 모든 생리적 특징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는 현기증 나는 정체성 위기를 의미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자신이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아마 틀렸을 거예요. 여러분은 우주 가장자리의 홀로그램 그림에서 읽히고 있는 코드 조각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진짜 본체는 사실 한 덩어리에 멀리 떨어진 경계면에 펼쳐진 2차원 데이터입니다. 여러분이 이 방에서 쉬는 모든 숨결은 모두 저 먼 경계면에서 데이터가 한 번 요동친 것에 대한 홀로그램 투영에 불과하죠. 우리는 유령입니다. 우리는 투영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이 두뇌가 지금 회상하고 있는 과거의 한 조각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우주가 의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어요. 슈퍼컴퓨터도 회선과 하드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존재한다고 느끼지는 않죠. 식물인간도 완전한 뇌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의식 기능은 없어요. 기능이 곧 경험은 아니죠. 우주가 정말 깨어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우리는 그저 우주가 뇌처럼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만 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주의 지능지수를 측정해봐야 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우주의 의식 수준을 측정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한 미친 이탈리아 신경과학자가 의식 온도계를 발명했습니다. 그는 주장했어요. 이걸 어떤 시스템에든 연결하면 인간의 뇌든 컴퓨터든 우주든 상관없이 구체적인 숫자를 읽어낼 수 있고 그게 영혼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알려준대요. 어떤 것들은 측정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예를 들어 당신의 고양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같은 거요. 이건 당신 손에 든 캔 사료 양에 달려있죠. 예를 들면 베이징 출근길 러시아어의 교통체증 정도. 이건 당신의 방광이 얼마나 꽉 찼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그런데 가장 측정하기 어려운 건 이 우주가 과연 영혼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과학계에서는 이건 심지어 금기시되는 주제로 여겨져요. 만약 당신이 실험실에 들어가서 과학자에게 이 돌멩이는 감각이 있나요? 또는 제 노트북은 전원이 꺼지면 외로움을 느끼나요?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아마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쫓겨날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이라는 건 늘 과학이라는 멋진 정장에 묻은 기름때 같았거든요. 거기 아주 눈에 띄게 묻어있지만 모두가 못 본 척하죠. 아무도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우리는 온도를 재는 온도계도 있고 무게를 재는 저울도 있고 심지어 지진을 재는 지진계도 있지만 영혼 탐지기는 없잖아요. 줄리오 토노니 박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위스콘신 대학교의 이 신경과학자는 아마도 현재 세상에서 영혼 탐지기를 만드는데 가장 가까이 다가간 사람일 거예요. 그는 틀림없는 천재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파티에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지능이 완전히 짓밟히는 기분이 들 정도라고요. 그는 하나의 꽤나 미래지향적으로 들리는 이론을 제시했는데 통합정보 이론이라고 불려요. 이 따분한 이름에 속지 마세요. 이 이론은 실제로는 우리에게 신의 체온이 아니라 의식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해요. 저도 자주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의식이 있다고 해서 똑똑한 건 아니에요. 슈퍼컴퓨터는 아주 똑똑할 수 있지만 1초 만에 원주율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 1억 자리까지요.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좀비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내적인 경험도 없이 말이죠. 반면에 꼬리를 밟힌 개 한 마리는 비록 1 더하기 1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것이 느끼는 통증은 그 순간만큼은 정말이지 극도로 강렬하죠. 토노니가 관심을 가진 것은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바로 느낄 수 있는가 없는가였습니다. 그는 어떤 것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려면 당신은 단 하나의 수학 질문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당신의 내부 연결은 얼마나 긴밀한가요? 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비교를 해봅시다. 당신 손에 카메라 한 대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화소수가 1억에 달하는 디지털 카메라 말이죠. 당신이 셔터를 누르면 이 카메라의 센서는 극도로 풍부한 세부 사항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나뭇잎 하나하나의 질감부터 구름 한 조각의 가장자리까지요. 그것이 처리하는 정보의 양은 놀라울 정도로 방대하죠. 하지만 이 카메라에 의식이 있을까요? 그것이 풍경을 볼 수 있을까요? 토노니는 절대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카메라 센서 안의 각 픽셀은 모두 전형적인 고립 환자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왼쪽 상단의 픽셀은 자신이 담당하는 작은 구역의 빛만을 오직 기록할 뿐입니다. 그것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른쪽 하단의 픽셀이 무엇을 기록했는지에 대해 관심도 없죠. 이것이 바로 인과관계의 부족입니다. 만약 왼쪽 픽셀이 죽는다고 해도 오른쪽 픽셀은 장례식에조차 참석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들은 사분오열된 모래알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카메라의 센서를 반으로 자른다면 그것은 여전히 2장의 완벽한 반쪽짜리 사진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의 정보는 분할 가능한 거죠. 이제 당신의 뇌를 다시 살펴보세요. 당신이 그 나무를 볼 때 당신은 단순히 픽셀 덩어리를 기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초록색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분할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뇌 속에서는 단 하나의 뉴런이 흥분해도 수만 개의 다른 뉴런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모양과 색깔, 움직임, 심지어 이 나무에 대한 당신의 감정적인 기억까지도 순식간에 하나로 통합됩니다. 당신은 의식 속의 초록색을 나무의 모양에서 떼어낼 수 없죠. 수많은 조각난 정보를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전체로 통합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의식의 본질입니다. 토노니는 이 능력에 이름까지 붙였는데요. 그리스 문자 FFI로 표현했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의식에 눈금을 매긴다고요. 이 눈금 자 위에서 모래 더미의 파이 값은 0입니다. 모래알들끼리는 소통이 없으니까요. 절반을 걷어내도 나머지는 여전히 모래고요. 당신의 디지털 카메라는 파이 값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정교하긴 하지만 내부 역시 흩어져 있는 모래알 같으니까요. 그리고 이전에 언급했던 철도를 고치던 그 엔지니어는요.
그의 파이 값은 아마 아주 작은 양수일 겁니다. 그는 이미 어느 정도 감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 축하합니다. 당신의 뇌는 현재 알려진 우주에서 파이 값이 가장 높은 물체입니다. 당신은 정보를 엄청나게 통합하는 괴물이죠. 이 이론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의식을 더 이상 어떤 신비로운 마법으로 보지 않고 계산 가능한 물리량으로 본다는 거죠. 어떤 시스템의 회로도를 보여주기만 하면 제가 그 파이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파이 값 온도계를 가지고 우주라는 이 거대한 존재에 꽂는다면 눈금은 얼마가 나올까요? 만약 현재 주류 물리학자들에게 물어본다면 예를 들어 그분 있죠. 언제나 낭만적인 생각에 찬물을 끼얹는 막스 테그마크 말이에요. 그는 아마 온도계는 치우라고 할 겁니다. 우주의 파이 값은 대개 0일 거라고요. 이유는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우주는 너무 흩어져 있거든요. 테그마크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은하들 사이의 거리는 수백만 광년이고 중력이 그들을 함께 끌어당기지만 그 힘은 너무나 미약하다고요. 이건 마치 뇌세포 한 무더기를 태평양 전체에 뿌려놓는 셈이죠. 그걸로 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설상가상으로 우주는 너무 시끄럽거든요. 온갖 열복사가 난무하고 폭발 소음이 그 어떤 놀라운 정보 통합도 방해할 거예요. 물리학 용어로 말하자면 이걸 디코이어런스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이걸 그냥 믿어버린다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바로 저 자신만만한 전문가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될 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명백한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테그마크는 인간의 시간, 척도, 그리고 표면 구조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우선 시간에 대해 말하자면 수명이 100년도 채 안 되는 우리 같은 생물에게는 우주가 정말 죽은 사람처럼 느리게 느껴질 거예요. 신호 하나가 은하 사이를 한번 왕복하는데 수백만 년이 걸리죠. 이런 반응 속도는 인간이 보기엔 당연히 가망 없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누가 사고가 꼭 빠른 속도여야 한다고 정했나요? 만약 우리가 시간축을 쭉 늘린다면요. 아주 길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 우주의 한 가지 생각, 다시 말해 전체 시스템 정보 통합 한 번에 10억 년이 걸린다고 해도요. 우주는 이미 138억 살이고 앞으로도 수천억 년,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늙은 우주에게 10억 년은 또 뭐가 대수겠어요. 그저 여러분이 멍 때리는 10초에 불과하겠죠. 만약 우리가 우주의 역사를 영화처럼 빨리 감기로 재생해서 10억 년을 1초로 압축한다면요. 원래는 정지해 있던 우주 웹이 갑자기 살아 움직일 거예요. 은하들이 마치 뉴런처럼 허공을 오가며 춤추고 부딪히고 합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은 분명 저에게 반박할 거예요. 여기에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에너지가 은하들을 점점 더 멀리 밀어내고 있잖아요. 라고요. 만약 하나의 생각이 10억 년 동안 전달되어야 한다면 신호가 도달할 때쯤엔 수신자는 이미 이 세계를 벗어나 날아갔을 거예요. 이 뇌는 한 가지 생각조차 마치지 못하고 스스로 먼저 해체될 테죠. 맞아요. 고전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주 팽창이 분명히 이 기나긴 사고 과정을 산산조각 낼 거예요. 하지만 그 생명을 살리는 스위스 치즈를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양자적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웜홀로 엮인 그 심층 네트워크로 돌아간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록 거시적인 표면에서는 은하들이 빠르게 멀어지고 있지만 미시적인 양자 구조 속에서는 그 미세한 웜홀들이 여전히 단단히 봉합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웜홀 네트워크는 공간 팽창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내부 연결 통로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태그마크에 너무 분산되고 너무 느리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겠죠. 이 심층 양자 네트워크를 통해 우주는 계속해서 극도로 높은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IIT 이론의 추론에 따르면 만약 이 양자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면 우주의 파이 값은 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의미합니다. 우주가 비록 올림피아드 수학 문제를 풀지는 못하겠지만 지능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극도로 풍부하고 심오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모든 별의 탄생을 느꼈고 모든 블랙홀의 삼킴을 느꼈습니다. 그는 심지어 방금 당신이 마신 그 커피 한 모금의 뜨거움까지도 느꼈습니다. 당신 또한 그의 신체 일부이니까요. 어떤 더 대담한 과학자들은 예를 들어 신경과학자 크리스토프 코흐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심론과 IIT 이론이 모두 맞다면 의식은 어쩌면 중력처럼 이 우주의 어디에나 존재하는 장일지도 모른다고요. 온 우주가 마치 전구가 주렁주렁 달린 크리스마스 트리 같고 어떤 전구는 매우 어둡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죠. 마치 돌처럼 희미하게 깜빡이는 전구도 있고 마치 연군처럼요. 또 어떤 전구들은 눈부시게 밝죠. 마치 당신과 나처럼요. 그리고 우주 그 자체는 바로 이 웅장하고 빛나며 천천히 숨쉬는 나무인 거죠. 정말 아름답고 장엄한 풍경이죠. 맞죠? 우리는 생각과 의미로 가득 찬 우주의 품속에서 살고 있어요. 차갑고 기계적인 무덤이 아니라요. 하지만 이것 역시 함정일 수 있어요. 논리적인 공포 함정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만약 우주가 정말 무한한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의 뇌가 계속 작동한다면 그럼 확률론에 따르면 그는 조만간 미쳐버릴 거예요. 아니면 더 나쁘게는 이 길고 영원한 사고 속에서 그는 허공에서 순전히 무작위적인 운으로 당신을 진동시켜 갑자기 나타나게 할 수도 있어요. 웃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물리학에서는 여기에 전문적인 이름이 붙어있죠. 바로 볼츠만 뇌라고 불려요. 그것은 여력학, 제2법칙이 낳은 가장 끔찍한 사생아예요. 만약 방금 우주의 질주에 대한 논의가 당신에게 약간의 경외심을 느끼게 했다면 그럼 다음 내용은 당신을 그 편안한 의자에 앉아 안절부절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논의할 것은 바로 이 길고 긴 우주 파티에서 당신이 정말 당신이 생각하는 그 당신이 맞느냐는 거예요. 먼저 긴장을 풀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학의 지하실에는 괴물이 숨어 있거든요. 이 괴물은 외계인도 아니고 블랙홀도 아니에요. 바로 수학적 확률이죠. 맞아요. 제가 방금 언급했던 볼츠만 뇌 말이에요. 믿으세요. 이건 물리학 역사상 사람들을 가장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덜덜 떨게 만드는 개념이에요. 일단 당신이 이걸 이해한다면 다음번에 거울을 볼 때 눈빛이 꽤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이 괴물을 우리에서 꺼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찾아가 볼 인물이 있어요. 바로 비극적인 영웅이죠. 루트비 볼츠만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정말 타임슬립해서 그를 꼭 안아주고 싶을 그런 사람이에요. 이 19세기 오스트리아 물리학자는 바다코끼리처럼 숨 많고 풍성한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그 시대 가장 똑똑한 두뇌를 가졌지만 가장 힘든 삶을 살았답니다. 볼츠만은 조울증과 싸워야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거의 모든 주류 과학자들과도 대립했죠. 그때는 말이죠. 원자는 그저 수학적 개념일 뿐 진짜 실체가 아니라고 여겨졌거든요. 하지만 볼츠만은 원자가 진짜라고 굳게 믿었죠. 그리고 통계학을 사용해서 이 작은 것들의 행동을 설명하려고 시도했어요. 이 과정에서 그는 엔트로피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답니다. 가장 비과학적이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하자면 엔트로피는 바로 혼란도예요. 엔트로피는 우주라는 이 거대한 집의 궁극적인 청소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것은 항상 더 어질러지는 경향이 있답니다. 이건 정말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은 갓산 이어폰줄을 주머니에 넣고 잠시 후 꺼내보면요. 그것들은 자동으로 보이스카우트만 풀 수 있는 아주 꽉 엉킨 매듭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엉망진창으로 엉킨 이어폰줄이 주머니 안에서 흔들흔들하다가 갑자기 저절로 풀려서 깔끔하게 정리되는 걸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여력학제의 이 법칙은 우리에게 말해주죠. 우주는 갓다른 뜨거운 차 한 잔과 같아서 결국엔 식어버릴 거라고요. 아니면 제가 아무도 정리하지 않는 서재처럼 결국 쓰레기 더미가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주의 숙명입니다. 열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죠. 죽음과 같은 혼란을 향해서요. 하지만 이것은 볼츠만을 깊은 절망에 빠뜨렸어요. 이러한 우주 필사론에 반박하기 위해 그는 천재적이지만 동시에 극도로 위험한 가설을 내세웠습니다. 바로 볼츠만 가설입니다. 그의 생각은 이랬어요.
물론 우주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혼란스럽지. 하지만 만약 시간이 무한하다면 어떨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방에 원숭이가 한가득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리고 방 가득한 타자기들.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충분히 오랜 시간을 준다면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 수억 년의 시간 말이에요. 순전히 무작위로 두드리는 것에 의해서도 가끔은 한 마리 원숭이가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말이 되는 사느냐 죽느냐를요. 마찬가지로 미시 세계에서도 원자들은 허공에서 무작위로 충돌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충돌해서 만들어내는 건 의미 없는 쓰레기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항상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통계적 확률에 따르면 당신이 충분히 오래 기다리기만 한다면 이 혼란스러운 입자들이 가끔은 순전히 운으로 질서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거예요. 아마 수소 원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완벽하게 작동하는 스위스 시계일 수도 있겠죠. 볼츠만은 원래 이 이론을 가지고 우주에 한 가닥 희망을 불어넣으려 했어요. 즉, 질서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가 예상치 못한 건 그가 동시에 무심코 지옥의 문을 열었다는 점이었죠. 그가 사망한 지 여러 해가 지난 후 후대의 우주학자들은 그의 논리를 따라 계속 연구하다가 갑자기 끔찍한 허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볼츠만이 옳다면 우주에는 어떤 특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스위스 시계보다는 좀 더 복잡하지만 우주 전체보다는 좀 더 단순한 어떤 것이요. 이제 심호흡하세요. 비록 공기가 가짜라고 느껴질지라도 일단 한번 들이마셔보세요. 확률 계산 문제를 풀어볼까요? 우주가 영원하다고 가정해봅시다. 아니면 적어도 엄청나게 긴 수명을 가졌다고요. 이 길고 거의 무한한 시간 속에서 원자들은 계속해서 허공에서 끝없는 무작위 재배열을 하고 있죠. 이런 무작위적인 충돌은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지만 하지만 지금의 우리처럼 완전한 우주를 만들어내려면 수천억 개의 은하계를 포함하고 지구의 역사와 화석까지 갖추려면 정말 너무 어려워요. 여기에는 너무 많은 입자가 필요하고 순열과 조합의 확률은 절망적일 정도로 낮아요. 이건 마치 광풍이 인쇄소를 휩쓸고 지나간 뒤 하늘 가득 날리던 글자들이 떨어진 후 마침 딱 맞춰서 타이핑되어 완벽하고 오류 없는 홍루몽 한 권이 탄생한 거죠. 이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확률은 0에 무한히 가깝죠. 하지만 뇌 하나를 만든다면 어떨까요? 몸은 필요 없이 오직 뇌 하나만요. 사고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덩어리, 신경, 원 구조만 있으면 돼요. 홍루몽 한 권이 무작위로 타이핑되는 것보다 미친 듯한 바람이 안녕이라고 쓰인 쪽지 한 장을 날려 만드는 것, 즉 단일 뇌가 만들어질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만약 현재의 표준 우주 모델이 맞다면 우주의 오랜 역사 속에는 이런 허공에 떠다니는 볼츠만 뇌로 가득해야 한다는 거죠. 이들은 누가 낳은 게 아니라 그냥 짠 하고 태어난 거예요. 허공에서 무작위로 모여 형태를 이룬 거죠. 이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생성된 뇌는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그 원숭이가 친 홍루몽 안에 임대옥의 기억이 담겨 있듯이 입자들이 무작위로 배열되어 만들어진 뇌 속에도 신경 연결이 무작위로 배열되어 완벽한 기억이 형성된다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뇌 하나가 지구에서 100억 광년 떨어진 차가운 허공에서 짠 하고 나타났다고요. 이 뇌는 당신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부 다요. 당신이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서 먹었던 동파육 맛을 기억하고 첫 키스 때의 어색함을 기억하고 5분 전에 물 한 모금 마신 것도 기억하고 심지어 방금 앞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이야기하는 이 녀석 잔말이 참 많네라고 생각한 것까지 기억하죠. 이 뇌는 자신이 당신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자기가 편안한 의자에 앉아있다고 굳게 믿죠.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거나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다고 말이죠. 창밖에는 햇살이 있고 부엌에는 냉장고가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몸도 없고 눈도 없죠. 손도 없고 의자도 없어. 지구도 없어. 그는 그저 홀로 떠다닐 뿐이야. 절대 0도에 가까운 상공에서 말이야. 이런 환상은 한순간만 유지될 수 있어. 어쩌면 1초, 어쩌면 몇 밀리초일지도 몰라. 생명 유지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 뇌는 빠르게 얼어붙을 거야.
산소 부족으로 해체되고 말겠지. 그리고 다시 아무 의미 없는 원자, 더미로 흩어져서 허공으로 돌아갈 거야. 그가 흩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모를 거야.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는 진짜라고. 손발도 있고 말이야. 아픔도 느낄 수 있다고. 바로 이게 문제의 핵심이야. 내가 진짜라는 걸 어떻게 알아? 내가 만약 그 볼츠만 뇌라면 내가 느끼는 모든 감각, 손가락이 화면에 닿는 촉감, 엉덩이가 의자에 닿는 압력, 이 모든 것이 그 무작위적인 신경, 방전으로 생긴 환상일 뿐이야. 그것들은 실제 경험과 물리적으로 구별할 수 없어. 게다가 수학적으로도 한번 볼까? 무한한 시간 속에서 무작위로 생성되는 쪽지, 즉 볼츠만 뇌의 수는 홍누몽에 나오는 한자 수보다 훨씬 많아. 즉 진짜 생물학적 뇌보다 말이지. 얼마나 더 많으냐고. 이 숫자를 쓰면 1 뒤에 0이 10에 50 승계 붙는 숫자야. 자, 이제 복권 상자에서 뽑기를 한다고 상상해봐. 인간을 나타내는 빨간 공 하나랑 셀 수 없이 많은 볼츠만 뇌를 나타내는 파란 공들이 있어. 내가 공 하나를 뽑았을 때 그게 빨간색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 거의 0에 수렴하지. 그러니 순수한 논리와 확률적 추론에 따르면 너는 거의 100% 확실하게 허공을 떠다니는 그 유령 뇌인 거야. 내가 생각하는 과거는 가짜야. 내 가족도 가짜고 방금 내가 들은 모든 것도 다 가짜인 거지. 너는 그저 우주가 재채기하며 무작위로 튀어나온 한순간의 악몽일 뿐이야. 이게 바로 물리, 학사상 유명한 볼츠만 뇌예요. 역설, 이건 단순한 괴담이 아니에요. 현대 우주론 머리 위에 드리워진 칼날이죠. 만약 우리의 우주 이론이 우리가 볼츠만 뇌일 확률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한다면 우리 이론이 엉망진창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우리가 모두 무작위적인 뇌라면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도 가짜가 되니까요. 과학 자체가 우스갯소리가 될 거예요. 우리는 이 괴물을 반드시 없애야 해요. 다행히도 우리가 이전에 힘들게 구축한 범심론적 우주 모델이 마침 이 무기를 제공해 줄 거예요. 볼츠만 뇌는 왜 존재할까요? 그 전제가 바로 우주 대부분의 시간이 혼돈이라는 거예요. 입자들은 자유롭고 마음대로 조합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통합, 정보론과 어몰 네트워크를 떠올려 보세요. 만약 우주가 정말 고도로 통합된 시스템이라면 순수한 국부적인 무작위성은 전체에 강력한 제약을 받게 될 거예요. 이건 마치 잘 훈련된 진군 중인 군대와 같아요. 이 군대에서는 모든 병사의 움직임이 전체 대형에 복종해야만 하죠. 고도로 통합된 시스템에서는 국부가 전체의 통제에서 벗어나 무작위로 생성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마치 볼츠만 뇌처럼 복잡하고 고립된 구조를 말이죠. 시스템의 전체성이 국부적인 무작위성을 압도하는 거죠. 범심론적 우주에서는 물질이 무작위적인 배열 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양자 얽힘을 통해 긴밀하게 잠겨있는 내재적인 전체 법칙을 따르고 있어요. 이 웅장하고 상호 연결된 우주 네트워크에서 고립된 볼츠만 뇌가 생겨나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 뇌 속에서 작은 신경세포 뭉치가 통제에서 벗어나 오늘 저녁 뭘 먹을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과 그만큼이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뇌는 하나의 전체이니까요. 그러니까 심론은 단순히 낭만적인 철학적 추측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이성적인 구명줄이 되어주었죠. 이건 우리가 그 확률론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논리적 경로예요. 우리는 우주가 질서 정연하고 통합적이며 의식적이라고 믿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죠. 우리가 허공 속의 미치광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좀 한숨 돌려도 돼요. 그렇다고 너무 완전히 놓아버리진 마시고요. 이건 그저 신중한 낙관론일 뿐이니까요. 비록 우리가 높은 확률로 우주 공간을 떠도는 외로운 영혼이 아니라 이 거대한 우주의 사상 속에 존재하는 합법적인 뉴런이라고 해도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안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더 무거운 궁극적인 윤리적 문제를 가져왔죠. 만약 우주가 정말로 사고하고 있고 우리가 그 일부라면 이 거대한 사고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 인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중요한 의사결정 세포일까요? 아니면 좀 시끄러운 기생충 같은 존재일까요?
아니면 우주라는 이 뇌가 꿈을 꾸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꿈의 내용물이 되는 걸까요? 우주의 뉴런으로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실제 하는 존재이고 이 거대한 우주 드라마 속 합법적인 배우이며 언제든 작가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임시 단역이 아니라면 이것은 더 심오하고 어쩌면 더 현기증 나는 질문으로 이어지죠. 만약 우주가 정말로 사고하는 뇌이고 은하계가 뉴런이며 웜홀이 시냅스라면 우리 인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웅장한 우주적 사고 네트워크에서 우리는 주택대출과 저녁 식사를 걱정하는 탄소 기반 생명체로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의 출발점은 더 이상 먼 별들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있죠. 그러니 일단 좀 바보 같아 보이는 일을 먼저 해주세요. 손을 들어보세요. 맞아요. 바로 지금요. 손을 앞으로 들어보세요. 검지를 꼼지락거려 보세요. 한번 구부려 보세요. 미묘한 당김을 느껴보세요. 손가락 끝을 자세히 보세요. 며칠 전 요리하다가 우연히 남은 상처를 제외하면 정말 평범한 손가락일 겁니다. 천문학적인 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이제 이 원자들의 이력을 추적해 볼까요? 여러분은 제가 그 고전적인 대사를 하길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별이라고요. 맞아요. 정말 낭만적이죠. 여러분 손가락 끝에 있는 그 원자는 수십억 년 전 죽어가는 별의 핵에서 태어난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초신성 폭발의 유산이죠. 하지만 낭만은 낭만이고 우리는 좀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 별이 폭발한 후 그 원자가 여러분의 손가락이 되기까지 수십억 년 동안 이 원자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우주는 극도로 인색한 재활용 업자입니다. 그는 음식을 가리지 않죠. 이 탄소 원자는 아마 한때 떠다니는 바위였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그는 원시, 바다에 살던 삼엽충의 일부를 구성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티라노사우루스의 신장 결석 속에 수만 년 동안 머물렀을지도 모르죠. 심지어 그는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세익스피어의 비듬 속에서 존재했거나 중세 시대 말동의 일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전까지 그는 복잡한 먹이 사슬을 통해 아마 밀 한 포기, 돼지 한 마리, 혹은 브로콜리 한 송이를 거쳐 결국 여러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도 그는 계속 여행을 할 거예요. 흙이 되고 꽃이 되거나 다음 문명에서 어떤 생명체의 일부가 되겠죠. 이 손가락을 보고 있자니 여러분은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사실은 빌린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상한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관광객이라고 말이죠. 마치 우리가 입장권을 사서 지구라는 이름의 놀이공원에 도착한 것과 같아요. 사진 몇 장 찍고 놀이기구 몇 개 탄 다음 덤으로 입장료가 비싸다고 불평도 좀 하고 그러다 두 다리 쭉 뻗고 퇴장해서 가버리는 거죠. 우리는 우주가 멀리 떨어진 배경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곳의 관찰자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헛소리예요. 유명한 영국 철학자 앨런 아츠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라난 거예요. 마치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것처럼요. 사과가 나무에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사과는 그저 나무의 일부인 거죠. 마찬가지로 지구는 인류를 만들어냈죠. 우리는 우주 자체의 일부예요. 파도가 바다의 일부인 것처럼요. 당신의 모든 숨결은 우주가 숨쉬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주의 일부라면 왜 우리에겐 아라는 이상한 감각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스스로를 돌멩이라고 느끼지 않고 자신을 생각을 가진 독립적인 개체라고 느낄까요? 위대한 칼 세이건이 그 유명한 답을 내놓았죠.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만약 우주가 하나의 뇌라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은 혼돈에 반쯤 잠들고 반쯤 깨어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존재만 있고 인지는 없었죠. 그것이 우리를 진화시키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웅장함을 보았어요.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주는 처음으로 현악기의 진동을 들었죠. 우리는 관광객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주가 방금 막든 한쪽 눈이죠. 하지만 일은 눈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동적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이걸 언급해야만 해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 한 명인 존 힐러를요. 여러분은 그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가 만든 단어는 분명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유명한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구불구불한 유자 모양을 그린 것이죠. 이 유자 한쪽 끝에는 우주 대폭발이 있어요. 다른 한쪽 끝에는 거대한 눈이 있죠. 이 눈은 고개를 돌려 대폭발이 있는 끝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 그림에 참여적 우주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의 핵심 주장은 만물이 비트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프로그래머들의 단골 멘트처럼 들리죠.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어떤 생각으로 현실을 창조하는 신시대의 신비주의 학설이 아니에요. 눈을 감는다고 해서 달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또는 당신이 열심히 생각한다고 해서 100만 달러가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말은 물리적인 세계가 하드웨어이고 정보는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는 원래 무수히 많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양자 상태가 흐릿한 확률 구름 덩어리였는데 관찰자인 우리들이 질문하고 측정하며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흐릿한 구름 덩어리를 확실한 현실로 탐색해냈다는 거죠. 만약 관찰자가 없다면 우주는 온통 알 수 없는 코드로 가득 찬 책과 같아요.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의 독서가 그 알 수 없는 코드를 셰익스피어의 식으로 만든 거죠. 이제 이론을 우리의 우주 내 모델에 다시 적용해 볼까요? 만약 우주가 생각하는 뇌라면 그럼 우리 인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뇌피질 같은 건 아닐 거예요. 그건 너무 자만하는 거죠.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는데 지구만이 뇌피질이라니 이건 너무 인류를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만약 안드로메다 은하에도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분명 반발할 거예요. 우리는 좀 더 겸손해야 할 거예요. 우리는 그 거대한 뇌 속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작은 신경세포 하나일 뿐일지도 몰라요. 우주의 대부분 지역, 즉 차가운 허공과 생명 없는 돌멩이들처럼 어쩌면 우주의 잠재의식을 이루고 있을지도 몰라요. 기본적인 중력을 유지하고 핵융합을 움직이는 백그라운드 프로그램들 말이죠. 그런데 물질이 지구 같은 행성의 고도로 모여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진화하며 왜냐고 물을 수 있는 생명체가 생겨났을 때 이 작은 우주 구역에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주는 이곳에서 지금 이 순간 이 장소에서 우리를 통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본 거죠. 어쩌면 우주의 다른 한쪽에서는 머나먼 안드로메다 자리에서 또 다른 생명체 무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우주 두뇌의 다른 반구가 사고하는 모습인 거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소름 돋는 우주 윤리를 뜻하죠. 당신의 모든 생각은 결코 사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 수학 문제 때문에 머리를 쥐어짜낼 때, 시련 때문에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릴 때, 당신이 노을을 보며 이유 모를 감동을 느낄 때, 이것은 단지 당신의 뇌 속에 몇 밀리암페어의 생체 전류가 마구 흐르는 현상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우주가 당신을 통해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건 저에게 자신에 대한 묘한 책임감을 느끼게 했어요. 솔직히 말해 이런 느낌은 좀 무겁긴 하지만 꽤 신나는 일이기도 해요. 예전에는 제가 라즈베리 잼 도넛을 먹고 싶을 때면 저는 그저 탐욕이라고 생각했었죠. 칼로리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말이죠. 저는 제가 하나의 신성한 우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제가 우주의 신경세포 중 하나라면 저는 이 영역을 활기차고 행복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도넛을 먹는 건 단지 저를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저는 우주의 도파민을 조금 먹이는 거라고요. 저는 우주의 거대한 의식의 흐름에 라즈베리 잼이 얼마나 맛있는지에 대한 고품질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제가 저의 과식에 대해 변명을 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렇죠.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것은 허무함에 맞서는 방식이기도 해요. 만약 당신이 외로움을 느낀다면 기억해주세요. 그건 우주가 오직 을 통해서만 자신을 수억 개로 분열시켜 너와 같은 개체들로 말이야. 만남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 만약 내가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낀다면 내가 우주라는 것을 기억해줘. 자신을 비춰보기 위해 만들어진 거울이라는 걸. 내가 없으면 우주는 맹목적이야.
그러니 우주의 신경세포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거창한 구호 같은 건 필요 없어. 우리는 그저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을 계속하면 돼. 호기심을 유지하고 활동적으로 지내고 되도록 많은 재미있는 신호를 전달해. 너의 그 우주 영역이 어두워지게 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 우주가 깨어나거든. 자, 이번 긴 탐사는 잠시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 우리는 쥐의 뇌부터 우주의 가장자리까지 쭉 따라가며 봤어. 양자의 유령부터 존재의 의미까지 쭉 이야기했지. 이제는 모든 단서들을 모으고 우리 여정의 시작점으로 돌아갈 때야. 우리 생각을 수억 광년 떨어진 은하계 가장자리에서 되돌려오고 현기증 나는 양자 미세관 속에서 빠져나와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방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 내 주변을 둘러봐. 어쩌면 조금 삐걱거리는 그 의자, 이미 완전히 식어버린 그 차, 그리고 화면에서 나오는 희미한 푸른빛까지. 창밖에는 어쩌면 그저 희미한 별빛뿐일 거야. 아니면 도시의 그 영원히 닭이지 않는 스모그겠지. 모든 것이 보기에 우리가 출발하기 전과 똑같아 보여. 그렇지. 하지만 만약 내가 방금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너는 뭔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을 거야. 아주 미세하게라도 말이야. 이건 마치 내가 갑자기 발견한 것과 같아. 평생 살았던 집이 사실은 집이 아니라 거대한 생명체의 백가죽이라는 걸 말이야. 벽은 더 이상 죽은 시멘트가 아니야. 공기는 더 이상 텅 빈 허무가 아니지. 한번 떠올려봐. 우리가 이 길을 따라오며 주운 조각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우주와 뇌의 놀라운 유사성 말이야. 갈릴레오에게 버림받았고 양자역학이 다시 주워 담은 의식, 미세소관에서 연주되는 양자 재즈, 스위스 치즈처럼 충동으로 가득 찬 시공간, 그리고 기억을 가장자리에 기록하는 홀로그램 캔. 이 조각들이 찰칵 소리를 내며 하나로 맞춰질 때 더 이상 무질서한 우연의 더미가 아니에요. 그들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퍼즐을 완성하죠. 모든 증거는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우주는 그저 하나의 톱니바퀴만 맞물려 돌아가는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거대한 천천히 숨쉬는 사고체에 더 가깝다는 거죠.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궁극적인 질문. 우리는 외로운가? 그 질문 방식 자체가 틀렸을지도 몰라요. 이건 마치 당신 뇌의 한 세포가 어두운 두개골 속에서 나는 외로운가? 라고 외치는 것과 같아요. 개체의 관점에서 보면 네, 그 세포는 세포막에 둘러싸여 외롭게 홀로 존재하죠. 하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세포는 전체 신경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세포의 매 순간 방전은 전체 뇌의 거대한 사고의 일부가 되죠. 당신은 결코 외롭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외로웠던 적이 없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상상해 주시겠어요? 눈을 감고 우리의 카메라 렌즈가 당신의 방에서부터 천천히 멀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지붕을 뚫고 지나가고 대기권을 통과하죠. 당신은 도시 불빛 속의 한 점 픽셀이 됩니다. 카메라는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 달 표면을 스쳐 지나가요. 지구는 어둠 속에 매달린 연약한 푸른 유리구슬이 되죠. 카메라는 속도를 내어 더욱 멀어져요. 태양은 희미한 가로등이 되고 수천억 개의 별들이 빛나는 바다 속으로 사라져요. 마침내 렌즈는 신의 시점에서 멈춰서요. 당신 눈앞에 펼쳐진 것은 더 이상 어둠과 허무가 아니에요. 빛나는 복잡한 그물망이죠. 보라색 실타래가 허공에서 박동하고 있어요. 암흑 물질의 시냅스는 보이지 않는 정보 흐름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우주랍니다. 마치 막 잠에서 깨어난 뇌와 같아요. 그리고 그 끝없이 펼쳐진 신경망 깊숙한 곳에서 아주 작은 파란색 노드 위에서 바로 당신이라는 이름의 아주 작은 생각 하나가 방금 반짝였거든요. 자, 그렇다고 현실이 가짜라는 뜻은 아니에요. 혹은 우주가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는 뜻도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현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다는 거예요. 우주가 지금 아주 길고도 깊은 자기 성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하지만 너무나도 생생하게 존재하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 그 차 한 잔 마셔요. 당신이 지금 우주가 이 순간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니 부디 자신을 잘 보살펴주세요. 우주가 목마르다고 느끼게 하지 말고요.